결혼 3년 만에 시어머니는 저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제 남편은 그저 어머니의 꼭두각시였죠. 심지어 병상에 계신 시아버님은 10년째 식물인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친정어머니의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했던 날, 시어머니는 제게 1억 원짜리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그 모든 모욕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이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새로운 사연을 만들어줍니다. 저는 강윤아입니다. 29에 결혼했으니 이제 딱 30살의 며느리죠. 남들은 재벌가의 시집 갔다고 부러워했지만 제 삶은 동화 속 신데렐라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연 여사와 남편 최준우 씨의 그림자로 거대한 집안의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유럽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고 저는 그들의 손발이 되어 짐을 정리하고 마지막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마치 낡은 앞치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추스를 여력조차 없이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었죠. 제 이름 석자는 이 집안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그저 최서방댁 며느리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그마저도 생략한 채 손가락질로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아가, 여행 가방 다 챙겼니? 김 회장님 거실로 옮겨드렸고 박미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제 심장을 후벼 파는 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모두 준비했습니다. 회장님도 거실로 모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조차 보지 않은 채 길게 늘어뜨린 실크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 최준우 씨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롤스로이스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짐꾼들이 여행 가방을 트렁크에 싣는 소리가 쿵쿵 이제 마음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랐습니다. 묵직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이 거대한 저택에는 저와 2층 병실에 누워 계신 김영훈 시아버지 둘만이 남았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끔찍한 고요함이었죠. 저는 주방 한가운데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3주 동안은 시어머니의 독설도 남편의 무관심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2층으로 올라가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남편과 제가 써야 할 방이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이 침대에 제대로 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주 잠시만 쉬자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시아버지 저녁 시중을 들기 전까지는 저택의 정적은 공포스러웠습니다.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죠. 등골이 오싹해지는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거실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남은 삶의 시간을 세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밤낮 이어진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주위가 어둑해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아버지 저녁 시중 시간을 놓쳤잖아.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간제 간병인이 미리 끓여놓은 죽이 있었습니다.
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손발이 떨렸습니다. 조급했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감시 카메라로 확인 전화를 걸어오면 어쩌나. 그녀는 비록 지금 이 자리에 없었지만 그녀의 감시는 여전히 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그릇에 담아 미지근한 물과 약과 함께 쟁반에 올렸습니다. 쟁반을 들고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의 방이었죠. 방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약 냄새와 오래 누워있는 환자 특유의 눅눅한 냄새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주황색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의료용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시아버지의 여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어머님과 준우 씨는 무사히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제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저는 쟁반을 사이드 테이블에 놓고 능숙하게 그의 머리를 받쳐 베개를 높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두 손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한 숟가락 가득 떠 식혀 조심스럽게 그의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죽 그릇이 3분의 1쯤 비워졌습니다. 약을 먹인 후 다시 베개를 낮췄습니다. 다음 순서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깨끗이 닦아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기계처럼 해냈습니다. 감정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더 이상 부끄럽다거나 역겹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처지에 대한 끝없는 비참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인 강윤아가 지금은 무릎을 꿇고 시아버지의 배설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갈아주던 중 저는 그의 손목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착각일까? 조명이 어두워서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지쳐 환각을 본 것일까? 저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의 손가락이 꽉 오그라들었다가 펴진 것입니다. 아주 미세했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 아버님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세요? 지금 손을 움직이셨죠?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인 숨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회복하고 계신 걸까?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최고 명의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움직임은 아마도 무의식적인 근육 경련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버님.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쟁반을 치워 주방으로 가져갔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계단 옆에 있는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침대에 쓰러지듯 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대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뭐 하기에 전화를 받는 거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지 저녁은? 제대로 드렸고. 네, 방금 저녁 식사하시고 주무시려고 준비 중입니다. 주무시려고 준비 중이라고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직 밤 10시인데 잠이라니. 내가 없다고 꽤 편한가 보네.
당장 거실로 가서 감시 카메라 앞에 서봐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거실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감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아, 지금 보였어. 잘 명심해. 내가 하루에 5번은 전화해서 확인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 보이면 한국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여행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 감시 카메라의 붉은 불빛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동물원 우리에 갇힌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정신적인 피로에 압도당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무릎을 안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밤의 서울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고 제 삶처럼 회색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그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딸깍 하는 소리. 바람 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저택은 방음이 아주 잘 되었지만 한밤중에는 작은 소리도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제 심장을 움켜쥔 듯 했습니다. 이 저택에는 저 말고는 시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도둑.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황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휴대폰은 침대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도둑에게 소리를 들킬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바닥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까치발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소리였습니다. 아주 가벼웠지만 분명한 발소리였습니다. 저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누워 계신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층을 걸어 다니는 것은 누구란 말인가? 아니야. 잘못 들은 거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식은 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문에 귀를 대고 숨을 죽였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윤아, 뭘 그렇게 혼자 무서워하는 거야? 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전부 제 상상이었을 거야? 저는 침대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잠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층 욕실에서 샤워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소리는 싸하고 아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층에는 방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제 방, 시어머니 방, 그리고 김영훈 회장님 방 출발 전에 모두 잠가두었습니다. 남은 것은 설마 있을 수 없는 끔찍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호기심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뛰쳐나와 계단으로 향해 달렸습니다. 복도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저는 김영훈 회장님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허브 비누 향과 함께 안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이 비누는 시아버님이 사고 전 즐겨 쓰시던 고가 비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물인간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며 치워버린 바로 그 비누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욕실에 물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척이 났습니다.
한숨. 샤워를 막 마친 남자가 내쉬는 듯한 상쾌한 한숨이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키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허리에 수건 한 장을 두르고 다른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본 굳게 감겨있던 눈은 이제 예리하게 빛나며 저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았던 몸은 여전히 말랐지만 굳건하고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훈 회장님, 제 시아버지였습니다.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알려져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두 발이 바닥에 뿌리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영훈 회장님도 저를 보고 놀란 듯 했지만 그 놀라움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내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검지를 입술에 대고 쉬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온하게 옷장으로 걸어가 실크 잠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 아니,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몸놀림에는 최준우 씨나 박미연 시어머니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위엄과 왕 같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의 공허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문 닫아라. 유나,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명령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로봇처럼 떨면서 그의 말에 따랐습니다. 손을 뻗어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하는 마른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제 모든 퇴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오늘 밤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이것은 꿈일까? 아니면 제가 과로로 인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일까? 제가 3년 동안 기저귀를 갈아주고 밥을 먹여드렸던 그 식물인간. 뼈와 가죽뿐이던 그 사람이 지금은 실크 잠옷을 입고 엄청난 기품을 풍기며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저는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완성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은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은 제가 늘 보던 공허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칼처럼 예리하고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피로와 고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꽤나 겁먹은 것 같군. 이 김영훈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처럼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것을 봐서는 안 되었는데. 저는 강윤아입니다. 제 나이 29에 결혼했으니 벌써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모습 앞에서 제 머릿속은 과거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지는 제 20살 시절로 말입니다. 저는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빛나는 학창 시절을 보냈고 졸업 후에는 굴지의 기업에 입사해 저의 꿈을 펼칠 계획이었습니다. 제 꿈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제가 배운 지식으로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언젠가 저를 존중하고 사랑해줄 사람과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래가 저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믿음은
최준우 씨를 만나면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정함과 화려한 배경은 소박한 가정에서 자란 저에게 동화 속 왕자님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입 장미 꽃다발과 루프탑 레스토랑에서의 로맨틱한 저녁 식사로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딸이었던 저는 그의 화려함과 동화 같은 사랑을 약속하는 말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와 결혼하는 날, 저는 제가 신데렐라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도 꿈 같은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 종이 울렸을 때 제가 변신한 것은 신데렐라가 아니라 하녀였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미연 여사는 저를 처음부터 싫어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맞지 않는 며느리를 단 한순간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에게 제가 아들을 유혹하기 위해 꼬리쳤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과 동시에 모든 꿈과 미래를 접어야 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을 잊은 채 이 집안의 하녀로 살아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의 온갖 잔소리와 비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우아하게 누볐지만 지금은 세탁과 설거지, 온갖 독한 화학약품 때문에 거칠고 못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제게 던져주었던 낡고 색바랜 회색 앞치마는 지난 3년 동안 제 두 번째 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편 최준우 씨는 우유부단했습니다. 그는 항상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를 택했습니다. 저를 지키고 사랑하겠다는 결혼 전 약속은 신혼여행이 끝나자마자 비누방울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인신공격을 할 때조차 한마디 변호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못 본 척자리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항상 거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시니 내가 좀 더 참아야 한다거나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저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였고 존중받지 못하는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아이를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이 집안의 핏줄을 더럽히기라도 할 것처럼 경멸했습니다. 제 삶은 완벽한 감옥이었습니다. 가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할 때면 저는 눈물을 억누르며 저는 정말 행복해요. 시부모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걱정 마세요 하고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명문대 수석 졸업생이 제 작은 가정 하나 제대로 꾸려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한때 유망한 인재였던 제가 타인에게 인격을 짓밟히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가슴은 텅 비어버린 듯한 아픔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이라는 세월은 저에게는 300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꽤나 겁먹은 것 같군. 김영훈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엄청난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침묵했던 산이 비로소 입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이것을 봐서는 안 되었는데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를 응시했습니다. 제 심장은 아직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운에 압도되어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쉬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도망칠 셈이냐 그가 물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내가 살아있다고 세상에 소리칠 셈이냐. 아니면 박미연에게 전화해서 10년 걸려 잡은 먹잇감이 아직 죽지 않았다고 알릴 셈이냐. 그의 말은 제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는 권력자의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왜 여기 들어왔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 흐르는 소리를 듣고 도둑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냉소에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끔찍한 도둑은 바로 이 집의 주인들이다. 그는 벨벳 안락의자에 우아하게 앉으며 저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작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얼마나 되었지? 그의 질문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로 온 지 3년 17일이 되었습니다.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3년 17일이라. 내가 너를 지켜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군요.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 줄곧 의식이 있으셨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의식을 잃은 적이 없다. 김영훈 회장님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박미연과 그 빌어먹을 동생 박진우가 나를 죽이려고 교통사고를 꾸몄던 그날부터 나는 줄곧 깨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죽은 척해야 했다. 만약 그날 내가 회복했다면 나는 아마 갑작스러운 합병증으로 곧바로 죽었을 것이다.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그 여자가 원하는 대로 죽은 듯이 사는 것뿐이었다. 저는 그 끔찍한 진실에 넋을 잃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죽은 듯이 연기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너에게 알릴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나는 들었다. 내가 박미연과 전화 통화하는 것을. 그녀가 너를 모욕하고 짐승처럼 감시 카메라 앞에 서라고 명령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달려가 흐느끼는 소리도 들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제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굴욕과 부당함 때문이었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인 내가 이 집에서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 그는 굳게 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나는 10년 기다렸다.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의 눈물과 너의 인내가 나의 계획을 바꾸게 했다. 그는 벽 한 구석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어 USB와 스위스 은행 금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나의 10년이 담겨 있다. 박미연과 박진우의 해외 계좌, 유령 계약, 비밀회의 녹음 파일, 이 두 사람과 그 일가 전체를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데 충분한 증거다. 그리고 이것은 한울그룹 주식 51%의 원본이다. 스위스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박미연이 평생 손댈 수 없는 곳이다. 그의 눈은 불타올랐습니다. 박미연이 너를 증오하는 진짜 이유를 아나? 그 여자는 너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나의 정당한 손자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최준우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박미연이 예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다. 그들은 내가 만든 정관에 따라 내가 죽으면 주식 51%가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를 식물인간 상태로 살려두었다. 그리고 너는 그들의 계획에 대비한 예비말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유나,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의 목숨을 너에게 걸었다. 이제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나를 도와다오. 한우를 되찾고 그 악마 같은 것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도와다오. 그 대가로 나의 재산 20%를 주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 최준우와 이혼하는 것을 돕고 내 인생에서 그 자식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너는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게 될 것이다. 제 심장이 쿵, 쿵 하고 뛰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재산 20%.
그리고 자유. 제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움직인 것은 그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결심하게 한 것은 김영훈 회장님의 눈빛이었습니다. 상처받고 10년 동안 우리에 갇혀있던 호랑이가 마침내 사냥할 기회를 찾은 그 눈빛. 저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제 안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무언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증오였습니다. 20%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였지만 낯설게 들렸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시아버님을 돕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저와 시아버님이 겪었던 것처럼 짓밟히고 모욕당하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도 맛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되찾고 싶습니다. 김영훈 회장님의 입가에 희미한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좋다. 아주 좋다.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군. 나를 닮은 데가 있구나. 그는 USB와 열쇠를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가져가라. 나의 목숨과 너의 미래가 모두 그 안에 있다. 저는 두 가지를 손안에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USB는 차가웠지만 제 심장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님, 저는 완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첫째,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더 이상 순진한 강윤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한울그룹을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여성 강윤아가 되어야 한다. 너는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이다. 배운 지식을 모두 잊었다고는 말하지 말아라. 내일부터 내가 너에게 한울의 모든 프로젝트, 주주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 방에서 공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불쌍하고 순종적인 강윤아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둘째, 이화성 실장과 연락해라. 그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줄 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한다. 박미연을 속여 마지막 순간까지 한 점의 의심도 품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는 작은 위성 전화를 제게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 이제 내 방으로 돌아가라. 내일 아침 5시 정각. 내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올라올 때 우리의 전쟁은 시작될 것이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비밀의 방을 나왔습니다. 강철 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어두운 복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분 전의 강윤아가 아니었습니다. 겉모습만 어리숙한 양은 죽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피 맛을 알게 된 암늑대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윤아의 상황에서 안전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계속하는 것과 모든 것을 걸고 위험한 싸움에 뛰어들어 정의와 자유를 되찾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 공유, 구독도 잊지 마시고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의 다음 전개를 놓치지 마세요. 과연 윤아는 이 무모한 결정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밤새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 안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끔찍하리만큼 차가운 이성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새벽을 맞았습니다. 아침 5시 저는 평소처럼 주방으로 내려가 죽을 끓이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낡은 회색 앞치마를 다시 입고 머리도 아무렇게나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너는 여전히 불쌍하고 순종적인 하녀 강윤아다. 저는 죽이 담긴 쟁반을 들고
시아버지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안에 아무도 대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그곳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호흡은 희미했습니다. 지난 10년과 똑같았습니다. 어젯밤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분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쟁반을 놓고 시중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마사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껏, 더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제가 그의 팔을 닦고 있을 때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여 제 손바닥을 3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화장실 물을 졸졸 흘려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박미연 시어머니가 한국 시간 오전 10시에 전화할 겁니다. 분명 자랑만 할 테니 아무 말 하지 말고 평소처럼 순종적인 척 하십시오. 제 목소리도 속삭이듯 작았습니다. 네, 시아버님. 내가 해야 할 일은 이화성 실장에게 연락하는 것이다. 전화번호는 등록되어 있다. 비밀번호는 내가 사고를 당한 날인 하나다. 이화성 실장에게 폭풍작전 1단계를 시작하라고 전해라. 그것만 말하면 그는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 비밀의 방으로 들어와라. 박미연의 모든 은행 계좌 자료가 책상 위에 있을 것이다. 3시간 동안 연구해라. 명심해라. 너는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이다.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먹여드리고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시아버지 방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시아버지에게서 받은 작고 낡은 위성 전화를 꺼냈습니다. 전원을 켜고 이화성 실장 번호를 눌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호출음이 한 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침착하지만 경계심 가득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여기 김영훈 회장님 지시입니다. 전화 저편은 몇 초간 침묵했습니다. 비밀번호는 하나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이화성 실장의 목소리가 즉시 흥분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은 무사하십니까? 무사하십니다.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폭풍작전 1단계를 시작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화성 실장은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3년 동안 사모님과 회장님의 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는 사모님의 사람입니다.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우선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즉시 박미연 여사와 최준우 씨의 모든 신용카드를 동결하겠습니다. 약 30분 이내에 유럽 전역의 시스템에서 카드 사용이 정지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 방에 몰래 들어가자 그는 여전히 조각상처럼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곧장 책장으로 향해 비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시아버지가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 와라. 그는 두꺼운 서류 파일들을 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박미연이 사용 중인 모든 블랙카드, 플래티넘 카드, 무제한 카드의 명세다. 모두 회사 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된 법인 카드다. 내가 이화성 실장을 통해 거래 은행 시스템에 백도어를 만들어 두었다. 언제든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제 눈앞에서 춤추는 숫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쇼핑과 유흥비만으로 매달 수억 원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땀이었고 제 시아버지의 돈이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비밀의 방에 있는 전화가 울렸습니다. 집안의 내선과 직접 연결된 전화였습니다. 시아버지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평소처럼 약하고 겁먹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미연의 끔찍한 목소리가 수화기 저편에서 들려왔습니다. 뭐 했어? 시아버지 밥은 줬어? 네, 방금 주고 지금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랑 최서방 옷은 잘 보관해둬야 해. 그녀는 명령했습니다. 아, 너한테 자랑할 것이 있어서 전화했어. 나 지금 파리에 있어. 빛의 도시라고 하는 만큼 정말 아름답네. 방금 2억 원짜리 에르메스 악어 가방을 샀는데 정말 멋져. 너 같은 인간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물건이야. 그녀는 끔찍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속 들어왔던 바로 그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멋지네요. 쇼핑 즐겁게 하세요, 어머님. 당연히 즐겁지. 더 쇼핑해야 하니까. 집에서 시아버지나 잘 돌보고 있어? 끊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고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를 세어보자. 15, 9, 8. 우리는 이화성 실장이 실시간으로 박미연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컴퓨터 화면을 함께 응시했습니다. 3, 2, 1. 시작. 그 순간 이화성 실장에게서 잠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 즐길 때다. 보거라. 그 여자가 경험할 첫 번째 충격을 우리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15분 후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최준우 씨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나. 어머니가 왜 그래? 최준우 씨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카드 다 정지됐어. 한 장도 결제가 안 돼. 너 집에서 뭐 한 거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겁먹은 척했습니다. 계속 집에만 있었는데요. 혹시 카드 오류 아닐까요? 오류일 리 없잖아. 다 정지됐다고. 내 카드까지. 어머니가 지금 에르메스 매장에서 난리치고 계신다 말이야.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아.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젠장. 최준우 씨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아마 은행놈들 문제겠지? 박진우 삼촌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집에서 아버지나 잘 돌보고 있어.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가 만면에 미소를 띠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잘했다. 보거라. 위 그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일격은 완벽했다. 그 여자는 시스템 오류거나 박진우가 사업에서 뭔가 사고를 쳐서 계좌가 동결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직 우리를 의심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시아버님, 첫 승리에 심장이 고동치는 제가 물었습니다. 다음은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더 큰 연극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여자가 화상 통화를 걸어올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아주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박미연 시어머니의 분노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화려한 쇼핑 천국 한복판에서 갑자기 돈줄이 끊긴 것은 그들에게 고문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박진우 씨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설치한 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너 일처리 어떻게 되는 거야? 박미연의 목소리는 전화 저편에서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왜 회사 계좌가 다 동결된 거냐고. 내가 횡령하다 걸린 거 아니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누나. 지금 확인 중인데 은행놈들은 스위스 본사 명령이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박진우 씨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스위스가 무슨 상관이야? 박미연은 소리쳤습니다. 빨리 해결해. 나랑 최서방 지금 이 파리 땅에서 1원 한 장 없어. 내가 길거리에서 구걸이라도 하라는 거야. 하루 종일 허둥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박미연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자처럼 그녀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화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밤 8시였습니다. 저는 막거실 청소를 마친 참이었습니다. 일부러 얼굴을 더럽히고 땀에 젖은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회색 앞치마도 그대로 입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박미연 시어머니 화상통화라는 글자가 표시되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긴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구석 감시 카메라를 보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기해라. 내 딸아. 저는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글거리는 박미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배경에는 호화로운 5성급 호텔 로비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 네, 어머님. 집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불쌍한 강유나처럼 떨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를 돌려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거실을 잠시 비추었습니다. 내 집은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박미연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집에 뭐 달라진 건 없어? 시아버지는 괜찮은 거지. 그녀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님은 늘 같습니다. 방금 죽을 듯이고 주무시려고. 믿을 수 없어. 박미연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장 그분 방으로 올라가서 카메라를 켜서 보여줘. 네. 저는 극도로 겁에 질려 허둥대는 척했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황급히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당장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여전히 어둡고 노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불 다 켜.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떨면서 큰 불을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의료용 침대를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지금의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식물인간 같았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누워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에 몸을 기대어 비스듬한 자세로 입가에서는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대변 냄새까지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기저귀를 적셨던 것입니다. 그의 눈은 활짝 뜨여 있었지만 초점 없이 그저 천장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영안실에서 막 옮겨온 시체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절반은 연기, 절반은 진짜 충격으로 소리쳤습니다. 뭐야? 박미연도 놀랐습니다. 그분 왜 저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 저는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시아버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만둬. 그만두라고. 흔들지 마. 박미연은 겁에 질린 듯 소리쳤습니다. 그냥 경련이겠지. 식물인간은 흔히 있는 일이야. 하지만 침이, 어머님,
저 너무 무서워요. 저는 흐느꼈습니다. 죽은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서워. 박미연은 내뱉었습니다. 빨리 닦아드려. 기저귀도 가라. 빨리. 보기 흉하잖아. 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세워 침대 쪽을 비추게 한 후 수건과 기저귀를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박미연은 카메라를 통해 저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떨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부러 물그릇을 엎지르고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설프고 서투르며 극도로 겁에 질린 며느리 역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정말 쓸모없는 년이네. 환자 한 명 돌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박미연은 윽박질렀습니다. 저 침 좀 깨끗하게 닦아. 역겨워 시아버지는 그동안 조금의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세게 닦았을 때조차 그는 미동도 없이 무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울그룹의 회장님이 이 정도의 연기력을 가지고 계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의 희생은 정말 컸습니다. 약 15분 동안 그녀의 잔소리와 명령을 들으며 뒷정리를 마쳤습니다. 이제 됐어. 박미연은 지쳤는지 이제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쓸모없는 시체 덩어리네. 박진우가 정말 바보같이 일 처리를 했음에 틀림없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 그분이나 잘 감시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와 그분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지만 서둘러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곳에서 태연하게 차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그는 침실 시트를 깨끗이 하고 깨끗한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좋은 연기였다. 그는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는 믿었다. 시아버님, 저는 존경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교활한 늙은 여우를 속이려면 그 여우보다 더 뛰어난 연기를 해야 하는 법이다.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 연극으로 그 여자의 의심은 90% 사라졌다. 그 여자는 박진우에게만 집중할 것이다. 그는 저를 응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일격을 가할 때다. 그들을 귀국시킬 결정적인 일격을. 완벽한 연극이 끝난 후 박미연 시어머니는 문제가 한국에 있다고 완전히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분노를 박진우 씨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파리에서 발이 묶여 비상자금으로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은 생활을 강요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이 바로 때였습니다. 그 후 3일 동안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한여 강윤하였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박미연이 전화해서 불평을 늘어놓을 때마다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시아버지의 제자였습니다. 비밀의 방에서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울그룹의 모든 서류를 제 앞에 펼쳐놓고 각 프로젝트, 재무상의 혈관, 이사회의 주요 인물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다. 그는 한 이름을 가리켰습니다. 주주 10%를 가진 홍 이사, 나의 오랜 친구다. 박진우에게 압력을 받아 주식 일부를 팔았지만 아직 버티고 있다. 그는 박미연을 매우 싫어한다. 우리의 동맹자가 될 것이다. 저기 저 남자는 이 부장. 전 회계팀장이었다. 박진우가 허위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한 것을 거부해서 해고되었다. 그녀가 중요한 증거를 몇 가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명문대 경제학과 수석 졸업생으로서 저의 기억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탐욕스럽게 흡수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시아버지의 10년 실전 경험이 결합되자 저는 매일매일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설명해 주셨지만 나중에는 그가 프로젝트 이름만 말해도 제가 즉시 부정한 자금 흐름을 지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생각보다 우수하구나, 시아버지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현명할 뿐만 아니라 통찰력도 예리하다. 여행 며칠째 제가 회사의 상황 70%를 파악했을 때 시아버지는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밤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증거 모두 폭로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시장 전체를 폭파시킬 수는 없다. 먼저 한 군데 약점부터 불을 지피는 것이다. 박진우의 약점을 그는 증거로 가득 찬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박진우가 청계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질 낮은 하청업체를 승인하고 뇌물을 받은 증거가 모두 들어있다. 액수는 500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에 통보할 필요는 없다. 경찰에 통보하면 그들은 즉시 체포되고 박미연이 경기할 것이다. 우리는 내부에서 폭풍을 일으켜야 한다. 익명으로 보내라는 말씀이시죠? 시아버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박미연과 박진우를 제외한 20명의 주요 주주와 감사팀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내라. 그날 밤 저는 이화성 실장이 준비해둔 해외 가상 서버를 이용했습니다. 박진우의 진실과 청계신도시 프로젝트에서 사라진 500억 원을 늦기 전에 한올그룹을 구해주십시오라는 짧고 간결한 제목의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녹음 파일, 계약서, 은행 거래 명세서를 첨부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보내기 버튼을 눌렀고 진짜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올그룹 본사는 큰 소란에 휩싸였습니다. 오전 10시. 박진우 씨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 그가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놈이야. 누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누가 보낸 거야. 11시 주요 주주들이 일제히 박진우 씨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시 30분. 소문이 외부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소문에 불과했지만 증권시장에서 한올그룹의 주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폭락은 아니었지만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 있던 박미연은 위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누나. 누가 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그 자식이 청계천 건이 증거를 전부 이사들에게 뿌렸습니다. 박진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박미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비명이라 저는 전화를 귀에서 떼야만 했습니다. 500억 원. 너 잘도 나를 속였구나. 아, 그거 어차피 회사는 우리 것이 될 거니까요. 우리 것이라고 박미연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 우리에게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누구야? 누가 한 짓이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 시켜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나, 혹시 내부 배신자가 아닐까요? 내부 배신자라 박미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해? 홍 이사 아니면 이 부장인가? 확실치 않습니다. 누나, 이대로 귀국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놈, 박미연은 내뱉었습니다. 문제 일으키는 것만 잘하지? 알았다. 간다. 가서 내 등에 칼날을 꽂은 놈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당장 가장 빠른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굴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군. 보거라 그가 말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한 더들러올 때다. 운명의 이메일이 발송된 지 하루 후, 저는 이화성 실장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폭풍이 상륙합니다. 파리발브이엔 18편이 오늘 밤 7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비밀의 방에서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예상보다 일주일이나 빠르군.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너의 공격이 정확히 급소를 찔렀다는 증거다. 박미연이 이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아버님?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엄숙한 눈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흉포하고 위험한 법이다. 그 여자는 모든 분노를 너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견뎌야 한다. 그 여자가 나에게 무엇을 하든 너는 견뎌야 한다. 이것이 마지막 연기다. 절대로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좋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나는 다시 식물인간으로 돌아간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명령할 때까지 너는 다시는 이곳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모든 연락은 손가락을 두드리는 신호로 할 것이다. 명심해라. 너는 불쌍한 하녀 강윤하다. 가거라. 저는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병사처럼 비밀의 방을 나왔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저택을 청소했습니다. 계단 하나하나를 반짝반짝 닦고 카페트의 먼지를 빨아들였습니다. 머지않아 찾아올 폭풍과 대조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식사할 기분이 아닐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낡고 색바랜 회색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주방의 작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밤 7시 30분. 밖에서 택시가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이 분노에 못 이겨 아스팔트에 내리쳐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현관문이 난폭하게 열리고 박미연이 폭풍처럼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화려하게 세팅했던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고급 브랜드 옷은 긴 비행으로 구겨지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피로해서가 아니라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최준우 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최준우 씨가 여행 가방을 끌며 말했습니다. 진정해.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그녀는 집안에 울려 퍼지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나의 모든 것이. 그녀는 주방 입구에서 떨며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즉시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 병균 같은 년. 그녀는 제가 반응할 틈도 없이 저에게 짜가고 불꽃이 튀는 듯한 따귀를 때렸습니다. 너무나 세게 맞아서 제 머리는 주방 카운터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귀가 먹먹해지고 입안에 쇠맛이 퍼졌습니다. 집에서 뭐 했어? 내가 뭘 했기에 회사가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바닥에 쓰러져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변명할 셈이야. 그녀는 다시 제 머리채를 잡고 뒤로 젖혔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 이 불행 덩어리. 쓸모없는 년. 내가 며칠 집을 비웠다고 회사 전체를 망쳐 그녀는 저를 때렸습니다. 핸드백으로 제 등을 여러 번 후려치고 하이힐로 제 종아리를 찼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최준우 씨가 그제야 달려와 그녀를 말리려 했습니다. 회사 일은 유나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때리세요. 닥쳐. 박미연은 최준우 씨를 밀쳐냈습니다. 이 무능한 아들. 너도 똑같아. 먹고 놀 줄만 알잖아. 봐. 이제 모든 것을 잃게 생겼잖아.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키웠다고 생각해. 그녀는 미친 짐승 같았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집 한구석에 있는 화분을 발견하고 그것을 들어 제 옆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흙과 깨진 파편들이 사방팔방으로 튀었습니다. 집안일이나 잘 보라고 했잖아.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제 얼굴을 손가락질했습니다.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잃었는지 알아? 너는 평생을 바쳐도 갚을 수 없어. 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비참하게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무섭습니다. 제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한 대 한 대의 구타. 한마디 한마디의 잔소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때려라. 실컷 때려라. 내가 손을 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이 될 테니까. 이 따귀는 내가 100배로 갚아줄 테니까. 한바탕 난리를 피운 후 그녀도 지친 듯 했습니다. 박진우는 어디야? 그녀는 으르렁거렸습니다. 왜 마중을 안 나오는 거야? 박진우 삼촌은 회사에서 시아버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최준우 씨가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가자. 그녀는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당장 회사로 간다. 내 등에 칼날을 꽂은 놈이 누구인지. 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너는 올라가서 시아버지나 잘 돌봐. 그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너와 그분 둘 다 죽여버릴 테니까. 그녀와 최준우 씨는 다시 차에 올라 쏜살같이 사라졌고 저는 엉망진창이 된 장소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뺨은 불타는 듯 뜨거웠고 등은 욱신거렸습니다. 입술에서 흘러내린 피가 턱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얼굴은 부어올랐으며 입가는 터져 있었습니다.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피도 닦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끔찍한 미소. 이제 고지야. 박미연 씨, 진짜 재미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야. 그 후 이틀 동안 저택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미연 시어머니와 최준우 남편, 박진우 씨는 이른 아침에 나갔다가 한밤중이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잠시 화장실에 들렀을 때 시아버지에게 상황을 전달받아 저는 그들이 비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은 위험을 감지하고 빚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세청도 유령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틀째 밤, 새벽 2시쯤. 제가 방에서 잠든 척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그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살금살금 밖으로 나와 계단 뒤에 숨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누나 박진우 씨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행놈들은 3일밖에 안 준다고 합니다. 3일 안에 500억 원을 갚지 못하면 회사 자산을 압류하겠답니다. 500억 원. 당장 500억 원을 어디서 조달하라는 거야? 박미연은 내뱉었습니다. 현금은 너랑 내가 오키나와 땅에 다 묻어놨잖아. 지금 어떻게 꺼내라는 거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주식을 좀 매각할까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박미연은 내뱉었습니다. 지금 파는 건 헐값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놈들은 우리가 급하게 팔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거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윽고 그녀가 웃기 시작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아니, 아직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떤 방법입니까? 박진우 씨와 최준우 씨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51%, 박미연은 느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영훈 회장. 그 남자의 주식 51%. 하지만 그는 식물인간이지 않습니까? 박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식물인간이어도 공헌이는 있어. 박미연은 2층 제 방 쪽을 응시했습니다. 강유나. 며느리이자 직접 간병인. 그 애는 바보니까. 어머니. 설마 최준우 씨가 작게 을조렸습니다. 내일 박미연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애에게 김영훈 회장님의 모든 주식을 너 최준우에게 양도한다는 각서에 서명하게 할 거야. 공헌인으로서 그 애의 서명은 완전히 합법적이야. 하지만 그 애가 서명할까요? 박진우 씨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서명하지 않으면 시킬 때까지야. 박미연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 애가 이 집에서 뭐야? 하녀나 다름없잖아. 내가 선택지를 2개 줄 거야. 하나는 서명하는 것, 또 하나는 변호사를 시켜 1원도 못 받고 이혼당해서 쫓겨나는 것. 그 애가 어느 것을 택할 것 같아. 저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던 함정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박미연이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은 병적으로 번뜩였습니다. 박진우 씨와 최준우 씨, 그리고 두꺼운 안경을 쓴 무표정한 변호사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나 씨, 박미연은 놀랍도록 침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리 와서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최근 회사가 좀 힘들어. 그녀는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시아버님은 저런 병환으로는 경영자를 이끌 수 없어. 아들 준우가 아버지 대신을 해야 해. 그녀는 서류 뭉치를 제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것은 김영훈 시아버님의 주식 51% 전부를 내 아들 최준우에게 양도한다는 서류를 내가 직접 간병인이고 공헌인으로서 여기에 서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저는 서류를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제 인생 최대의 연극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연습해온 공포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의 재산 아닙니까? 어떻게 준우 씨에게 다 넘깁니까? 저는 못합니다. 닥쳐. 박미연은 참을성 한계에 다다라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 남편은 그분의 아들이야. 도적질하는 게 당연하잖아. 빨리 서명해. 싫습니다. 나중에 시아버님께서 깨어나시면 저를 꾸짖으실 겁니다. 저는 격렬하게 고개를 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깨어난다고? 박미연은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그 썩어가는 육신이 깨어날 것 같아. 백일몽이라도 꾸는구나. 서명해. 그녀는 펜을 손에 쥐고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는 유일한 남편 최준우 씨를 응시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듯한 시선으로. 준우 씨, 뭔가 말 좀 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최준우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말했습니다. 서명해줘, 유나. 어머니도 우리 가족을 위해 이러시는 거야. 마지막 칼날이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사랑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극한의 혐오감이었습니다. 그는 우유부단을 넘어 공범자였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펜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벌떡 일어섰습니다.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시아버님의 재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강도를 하고 있어요. 시아버님께 이런 짓은 못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박미연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순종적이던 하녀가 감히 반항하다니. 내가 감히 나에게 강도라고 말했겠다. 그렇게 내뱉은 박미연은 갑자기 미소 지었습니다. 소리 지를 때보다 더 끔찍한 미소였습니다. 서명 안 해도 될 그녀는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뭐 되는 줄 알아? 박미연은 일어서서 제 앞에 다가와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여주인이라고라도 생각하는 거야? 너는 그저 최준우 집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불과해. 서명하지 않으면 그녀는 제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최준우랑 이혼시킬 거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 한 벌로 길거리에 내쫓을 거야. 이런 한 장 못 받아. 아, 내 가난한 고향으로 돌아가. 내 고향 어머님. 심장병으로 수술비가 갑자기 필요하다지? 내 돈이 없으면 그 노파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가장 비열한 수의 그녀는 제 유일한 약점을 공격했습니다. 제 몸이 떨렸습니다. 공포에서가 아니라 분노에서였습니다. 이 여자를 죽여버리고 싶은 미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억누르고 절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제발. 저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불쌍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어머니를.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제 어머니를 버리지 마세요. 그럼 서명해. 그녀는 저를 차갑게 걷어찼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최준우 씨를 보았습니다. 비웃고 있는 박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부서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명하겠습니다.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제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저는 바닥을 기어 테이블에 다가가 펜을 주었습니다. 변호사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시고 이름은 김윤. 아, 최준우의 아내 김윤아. 김영훈 회장님의 정당한 공헌인 대표라고 명기해 주세요. 제 손은 심하게 떨렸고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잉크를 번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저에게 자신들을 끝낼 무기를 쥐어주었다는 것을. 제가 마지막 글자를 쓰는 순간. 됐어. 박미연은 제가 마음을 바꿀 틈도 없이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기쁘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보거라. 너도 결국 돈 때문에 움직이는 개에 불과하잖아. 아주 가련하네.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박진우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장 내일 오전 9시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내 아들 최준우가 한올그룹의 새로운 회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겠어. 그들은 승리 만세를 외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비참하게 울고 있는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뺨과 팔에 멍을 안고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고생했다. 시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 주주총회라고 합니다. 저와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화성 실장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옛 주주들, 기자들, 그리고 경찰까지 모두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학대받은 피해자의 얼굴을 한 절을 응시했습니다. 마지막 막을 올릴 준비는 되었나, 유나, 저는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시아버님. 내일 시아버님과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되찾겠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강유나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볼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생각이나 감동을 주었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분명히 감동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의 새로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가족의 민낯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혹시 아나요? 다음번엔 바로 당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